안녕하세요. 솔로몬 부스입니다. 오늘도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장편 소설 읽어서 이 작품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조금 책이 다른데요. 원래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출간되고 있는 표지는 이런 식으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띠지가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이라고 해서 출간이 되는 거고요. 이 책은 그 문학동네에서 그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4권의 책을 묶어가지고 나왔는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 검은 사슴, 흰, 히라버 시간 이렇게 4권의 책을 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장본으로 해서 출간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디자인이 다른데요. 안쪽에 이렇게 한강 작가의 친필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21년에 출간이 된 거고요. 제주 4.3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번역가 사이토 마리코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주도 방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방언 나오는 부분을 일본에서도 이 오키나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그 일본 번역본에서는 이 오키나와 방언을 번역으로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 작품이 프랑스에서 메디치 외국 문학상 수상을 또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영상이 오늘 4월 1일날 올라갈지 4월 2일날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4월 3일이 제주 4.3 사건 날이라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독서 모임을 계획을 짰던 그런 책입니다. 책을 조금 읽어보시려면 기본적으로 소년이 온다 하고요. 흰이라는 작품을 두 작품을 읽어보시고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작품의 화자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꿈 부분이 지나면 그 꿈을 꾼 것은 2014년 여름 내가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낸 지 2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그 후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그 꿈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작품이 시작이 되는데 2014년에 발표했던 그 소년이 온다라는 이 소설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에 나오는 경아라는 주인공이 소설가예요. 그래서 한강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 속 주인공과 이렇게 녹여가지고 시작이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약간 소년이 온다 작품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흰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시면 소년이 온다에서는 그 작품의 2014년도에 이 경아라는 주인공이 썼던 그 소설적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흰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은 시적 언어로 쓴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그런 문체가 여기 작별하지 않는다에도 조금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그냥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강의 대표적인 작품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히라버 시간 이런 작품들을 좀 보시고 난 뒤에 이 작품을 보시면은 조금 더 풍부한 소설 읽기가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작품들도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근데 채식주의자는 너무 하드코어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 감정이 있는데 이 작품은 약간 채식주의자나 그동안에 나왔던 한강 작가들 작품 중에서는 약간은 그래도
온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이제 슬픈 감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4.3 사건을 다루기 위한 그런 소설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그 서론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쌓아 나가는 이 소설적 방법들이 조금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작별하지 않는다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요. 요거는 3월 달에 이제 하루에 한 편씩 해가지고 읽었던 난다 출판사에서 나온 25년 그 3월 시의 적절 시리즈 중에서 김용택 시인님의 사랑 말고는 뛰지 말자라는 작품을 읽어보았습니다. 김용택 시인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이고요. 저는 김용택 시인님의 작품 처음 읽어봤는데 작가님이 조금 연세가 조금 있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문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기라는 형식, 그리고 에세이, 그리고 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책 전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시라 그 시골의 풍경들이 이 작품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작품 속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뭐 계속 제가 그 시의적절 시리즈 계속 읽으면서 이 후기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나 에세이 같은 것들을 조금 무겁지 않게 가볍게 조금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하루에 한 편씩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이 시의적절 시리즈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4월 달에는 이혼 시인님이자 사진작가이신, 그리고 이슬아 작가의 남편이신 그 이원 작가님이 또 4월 달에 시의적절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또 이원 시인님의 그 작품을 또 읽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김용택님의 사랑 말고는 뛰지 말자 요 작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요, 현대지성에서 나온 책이고요. 알베르 카미의 반항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다른 책세상에서는 반항하는 사람으로 아마 번역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반항인은 카인의 살인부터 히틀러의 나치즘까지 서양사를 꿰뚫는 반항의 역사를 빠짐없이 개관한다.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반항인에서도 카미는 지중해의 태양, 즉 헬레니즘 사상의 지배를 받는다. 카미는 반항의 한계를 두고 균형과 중용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정오의 사상을 역설한다. 그러나 전후 냉전 시대를 살던 좌파 지식인들에게 중용의 사상은 카미를 심각한 모럴리스트이자 애매한 휴머니스트로 비치게 만들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이 이념을 압도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카미가 왜 그토록 균형과 중용을 역설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 세계는 또다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벌이는 절대의 패권 다툼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희대를 앞서간 책 반항인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 시대의 반항인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현대지성 클래식 이방인을 가장 카미다운 문체로 되살려낸 유기한 교수가 다시 반항인의 번역을 맡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요 반항인하고 제가 알베르 카미의 그 계엄령이라는 작품을 또 녹색광선에서 최근에 번역이 돼서 나와서 구매를 했는데요. 민음사에서도 디에센설 시리즈로 최근에 또 추가이 된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도 아마 김하영님 번역으로 해서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반항인도 이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작품인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다음 책은요, 푸른숲 출판사에서 나온 카렌 암스트롱의 스스로 깨어난 자부터라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건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이제 4월 달에 한 달 동안 읽게 될 책일 것 같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안쪽에 또 그 부타 시대의 겐지스 평원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번역자분이 또 정영목 번역자님이라서 좀 좋은 번역을 하신 것 같고요. 영국의 종교학자, 종교문학 비평가, 젊은 시절에 7년간 로마 카톨릭 교회 수녀로서 지내기도 하신 이분 카렌 암스트롱 님이 붓다에 대한 책을 쓰신 건데요. 스스로 깨달은 자 붓다에서는 매혹적인 문장으로 붓다의 험난한 영적 탐색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서 암스트롱은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인 팔리어 경전을 토대로 신화와 전설에 가려져 있던 인간 붓다의 삶을 복원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 뽑은 2001년 최고의 책으로 또 뽑혔다고도 합니다. 다음 책은요. 구픽 출판사에서 나온 존 윌리엄스의 아우구스트라는 책입니다. 존 윌리엄스는 요즘에 스토너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또 스토너라는 작품이 어디에서 또 노출이 돼가지고 계속 인스타 피드나 그 블로그 같은 데서 스토너가 또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또 역주행했었는데 그만큼은 이 스토너라는 작품이 시대를 아우러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잊혀질만 하면 또 역주행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존 윌리엄스의 작품들을 최근에 또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작품들 읽어봤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게 또 봐가지고 이 존 윌리엄스의 작품이 4작품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작품 보고 싶어갖고 주문을 한 거고요. 이 작품은 좀 다른 지인분이 또 추천해 주시기도 해가지고 구매한 책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위대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고 가장 잔인하고 화려했던 로마사 격동 속 영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걸작 역사소설이라고 합니다. 역사소설이라고 하니까 약간은 그 스토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부처스 크로싱 읽을 때도 스토너하고는 약간 다른 면모를 봤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도 받고 존 윌리엄스의 작품도 읽어보고 싶어서 주문을 한 책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상처받은 사람들 상하권을 주문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냥 나와 있는 작품들 모두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아직 나온 책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뭐 평생을 걸쳐서 또 읽어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또 구매했다고 또 바로바로 읽는 건 아니니까. 뒤에 역자 해설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역자 해설에 보면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작품을 1860년 봄에 집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듬해 7월에 끝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도스토예프스키 형제가 출판하던 잡지 시대에서 1861년 1월부터 7월까지에 걸쳐서 연재되었던 연재소설이라고 하고요. 소설은 각 장별로 순차적으로 실렸는데 4월호의 4장에 처음 2절까지 연재된 후에 작가가 병에 걸린 탓에 연재가 늦춰져서 이제 7월 달에야 최종본이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필 기간에 자기가 스스로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집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좀 연장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두 개의 개별적인 주제가 각각의 축을 따라서 나란히 전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흐메네프 일가에 얽힌 이야기가 이제 축을 이뤘고, 두 번째 주제는 이 스미트 일가의 비극적인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넬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두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을 읽어보면 읽을 때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좀 뭔가 내가 문학책을 읽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은 조금 꾸준히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긴 작품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하로부터의 수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건 굉장히 또 얇기 때문에 독서를 뭐 처음 하시는 분이나 도스토옙스키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그 지하로부터의 수기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죄와벌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다른 작품, 지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완독을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른 작품들도 저도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 중에서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북과 남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 작품인데요. 이 뒤에 보면은 제인 오스틴의 계보를 잇는 탁월한 이야기꾼이라고 나와 있고, 사회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속해져 있고, 2009년 가디언 선정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 소설에도 속해져 있고, 그리고 1966년, 1975년, 2004년의 BBC 드라마 북과 남의 원작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뒤에 옹기니의 말 보면은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대표작 이 북과 남은 찰스 디킨스가 발간한 문예지에서 1854년부터 55년까지 20편으로 나뉘어서 매주 연재된 후에 1855년도에 단행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작가는 작품의 제목을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마거릿 테일로 정하고 싶었으나 북과 남의 대조적인 삶의 양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찰스 디킨스의 뜻에 따라서 북과 남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 소설은 산업적 오만과 편견이라는 평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맨체스터를 모델로 한 가상의 공업도시 밀턴을 배경으로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여자와 독선적 카리스마를 지닌 남자의 대립과 갈등이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작품인데,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도 가독성 굉장히 좋잖아요. 아마 이 작품도 가독성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작품은요, 오픈하우스 출판사에서 나온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시면이라는 책입니다. 이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미국 작가인데요, 제2의 에드거 앨런 포라는 수식어를 지닌 작가이기도 하고, 최근에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그 영화에서 알게 된 작가입니다. 원래 그 캐럴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캐럴이라는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작품도 이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원작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은 몰랐으나 이번에 작품들을 많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면의 소설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틀은 빅터와 멜린다라는 인물이고요.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 부부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일상적인 제도 속에서 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그 인간 내면을 심도 있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 책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또 구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소개해드릴 책이고요. 요거는 조금 특이해서 구매를 해본 작가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 김보영님의 작품이고요. 사바삼사라 서라는 책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요 두 책이 하나의 소설 같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디플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이 표지가 굉장히 강렬한 책입니다. 이 세트로 된 책을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스페셜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얇은 책이 하나가 또 따로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작품의 배경 지도, 그리고 세계관, 등장인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가의 이야기도 이제 후일담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 세계관 지도인 것 같아요. 이거의 세계관을 보니까요, 이 불교에서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 사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영화 사바하하고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 한국에서 사천왕의 지물이 변화한 이유, 수장인 다문천왕의 상징인 탑이 어째서인지 광목천에 옮겨간 이유, 그리하여 현대조차도 사천왕이 무엇을 두는지 헷갈리게 된 이유는 먼 옛날 한국의 사천왕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불교에서 관문을 지키고 있는 그 사대천왕에 대한 그런 소설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니까 이거 박스본 나온 거는 그 북펀드를 해가지고 나온 책 같더라고요. 보니까 뒤쪽에 이렇게 북펀드 명단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책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출간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세트로 된 게 있어가지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